발자! 안으로!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총력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그 관련 이야기를 국민의힘 중앙홍보위원장을 맡고 계신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의원님께서는 20일 때 이제 국회 입성 이후에 국회와 이제 지역을 오가면서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다. 이제 그 평가를 듣고 계신데요. 최근에 또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250개 시민 단체 연합에서 주는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정치 모토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이런 모토로 이제 정치의 문화, 틀, 문법을 완전히 바꿔보자 이런 입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너무 훌륭한 상을 주셔서 제가 사실은 5개의 상을 받았는데 그중에 이 시민단체들 대표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네. 주신 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정치 문법을 이제 바꾸시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장 바꾸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은 3번까지만 하자. 지금 우리 구선 의원까지 있는데 이렇게 8선, 9선까지 할 거 없고 3번까지만 하고 뭐 봉사활동을 하든지 후학을 가르치든지 하는 쪽으로 가야지 된다 해서 법을 내놓고요. 그 밖에는 이제 우리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 10,000개 정도 자리를 임명하고 계시는데 네. 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도 2,700개밖에 임명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큰 미국이 2,700개, 100분의 1인 우리나라가 10,000개. 네.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고 바뀌어야지 정치 문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제 그 재보선이 70일 정도 이제 남은 상황에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이목을 끌었는데요. 국민의힘의 이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더 지지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것 같은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부산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사실 한길 리서치 그리고 리얼미터 두 여론조사가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네. 두 군데 다 저희 당이 지금 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금 70일 남은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오히려 잘 됐다. 닥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뒤집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건 저희 당으로 하여금 더 긴장하고 더 주민들 만나고 더 좋은 정책을 내라. 이런 사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 선거라는 것이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이걸로 시작된 선거이거든요. 그동안에 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뭐 추미애 사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정성을 다하고 주민들 뵙고 좋은 정책을 내고 하면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당내 일각에서는 중앙당이 부산 보궐선거에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서울 보선에 비해서 좀 부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부산은 또 부산시당에서 정책 홍보, 뭐 공약 개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약개발 단장이고 네. 부산행복연구원이라고 하는 부산시당에 있는 여의도연구원 같은 행복연구원의 원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공약을 벌써 저희가 120여 개의 공약을 만들었고 그중에 대표 공약 10개를 뽑아서 이제 비대위원장님께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님이 다음 주에 그 부산을 내려가시게 되면 이런 공약도 발표하시고 지원 사격을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앙당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은 부산은 특히 서울 선거하고는 달리 신인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인 트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트랙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서울에 뭐 우리 옛날 10년 전에 나왔던 분들 대선 후보라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도 그쪽만 초점을 맞추시는데 사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부산의 신인들, 부산 선거 여기에 좀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한창 부산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이제 나서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부산을 찾았던 이낙연 대표는 2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 내부에서 좀 이렇게 엇갈린 이제 그 입장, 그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그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제 발의해 놓은 상황인데 지도부 입장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박형준 후보는 상당히 서운한 또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내부의 그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예, 이제 이 법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안은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네. 우리 부산의 의원들이 15분 계신데 모두 사인을 해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우리 당의 지도부라든지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은 맞는 얘기고요. 네. 근데 저희 당은 전에부터 그 뭐 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당이 아니고 안에서 좀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도 그걸 징계하지 않고 금태섭 의원 징계해서 내보내듯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약간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또 의견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정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모습이 오히려 바람직한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덕도 문제에 대해서 일부 잘 모르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게 단순히 부산만 잘 살자 이런 게 아니고요. 가덕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남부 해안 벨트 전체가 사용하는 이런 네. 공항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일극주의,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수도권이라고 한 것과 그 남해안 벨트라고 하는 남북권 경제라고 하는 벨트가 두 가지 공존할 수 있는 국토 균형 발전의 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면 네. 반대가 훨씬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 저를 비롯한 많은 그 부산 의원님들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민주당, 국민의힘 어디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 법은 지금 모든 후보들 아까 뭐 어떤 후보가 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네. 나와 있는 여야 모든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법은 아마 2월달에 통과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모두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에 특별히 유리하다 또는 어느 당에 특별히 불리하다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여기 사실 부산의 이슈들이 또 워낙 많고요. 가덕도 이외에도 부산 경제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문제, 복지 문제, 코로나 문제 등등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일치하는 가덕도 이걸로 대세가 가릴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편 국민의힘 TK 지역 이제 의원들은 맞불로서 밀양 신공항 특별법을 이제 발의할 거다. 이런 이제 움직임도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과연 국민의힘에는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예. 부산 민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 부산 민심은 이제 부산 의원들은 법을 냈지만 일부 의원들이 또 밀양법을 내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심 이반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법을 이제 한 의원이 지금 발의하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네. 실제로 발의될지 한번 봐야 되고 통과는 물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만 법안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부산 시민들한테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냐 이렇게 되지만 법안이 통과될 때 그 가덕도 신공항법이 통과될 때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다수가 찬성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큰 파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박 의원님께서 현재 정무위 소속이시니까요. 경제 관련 현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최장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원래 박 의원께서 제안을 했던 정책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난해 예결위에서 언급을 하셨던 내용이잖아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나 그전 정부나 다 청년, 신혼부부 이러면 임대주택으로 등치화시키는 네. 형국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임대주택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러는데 사실 선진국은 대부분 장기 몰기지로 집을 처음부터 삽니다. 은행에서 이제 빚을 내지만 사기 때문에 이게 임대주택이 아닌 청년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 주택을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육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이 국회 시작하자마자 총리님, 부총리님,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이걸 도입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네. 왜 40년이냐? 40년 동안 이 집을 처음에 사면서 은행 빚을 내고 그걸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돈, 한 달에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네. 이게 지금 임대주택에 한 달 임대료 내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40년이 되면. 네. 그래서 제가 이왕 그럴 바에야 40년 임대주택 살아봐야 자기 집은 하나도 없는 거고 중간에 집값이 오르면 임대료만 올라가지 그 사시는 분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년을 처음부터 소유하고 집값이 오르면 청년이 그 이득을 갖게 되고 또 다른 데로 옮겨 다닐 필요 없고 임대료 올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책이 더 좋다고 했고 지금은 우리나라 이자율이 선진국보다는 조금 높지만 선진국들은 대개 30년 모기지를 하거든요. 즉 우리 이자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게 조금만 더 떨어지면 40년이 아닌 30년 모기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정부에서 제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올해 시범 실시하겠다고 한 거는 상당한 진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자가 높지 않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이제 긴 세월 동안에 이자 기간이 늘어나는 건 크게 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다. 비교해보면 월세보다 10,000원 정도가 더 적어요. 네네. 지금 40년 모기지가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는 또 이제 정무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새해 들어서 금융권, 정치권에서 또 다른 이제 화두가 공매도를 재개하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이제 그 투자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매도 연장 금지가 네. 이제 현재 이제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 의원님의 또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는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있는 나라에 싹 다 있는데 네. 현재 공매도를 막아놓고 있는 나라는 딱 2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나라도 늘 있다가 이 코로나가 생길 때 해가지고 지금 이제 3월 15일이면 딱 1년 공매도 금지를 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든 나라가 다 하는데 우리만 계속 공매도를 금지시켜놓고 있으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됩니다. 공매도라는 거는 긍정적인 점도 있거든요. 지금 버핏 지수라고 해서 주식이 얼마나 버블이 들어있느냐는 지수가 130을 넘고 있습니다. 네. 이거 IT 버블 때보다 더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꺼질 텐데 갑자기 꺼지게 되면 이 소위 투자자들, 동학개미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3월 15일까지 약속한 것이고 저는 공매도를 재개해야 거품이 빨리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위에 22분 의원님들 중에 15명이 답을 안 했대요. 네. 왜 안 했느냐? 선거가 임박해 있는데 공매도 재개하면 떨어질 거고 그러면 동학개미의 표가 날아갈 것이다. 네.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제적인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을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어프로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판단을 넣어야지 정치 자꾸 개입하면 경제가 왜곡되고요. 우리 신인도도 떨어집니다. 저 나라는 왜 아직도 공매도를 안 하고 있지? 네. 왜냐하면 신인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서 외국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이 전부 힘들어지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정무적으로 해석을 하면 공매도를 하는 게 맞다. 아니죠. 정무적으로 해석하면 공매도를 금지시켜서 예. 주식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네. 전문적인 판단, 경제적인 판단을 하면 공매도를 재개해서 네. 지금 130%까지 올라가 있는 아하. 주식의 거품을 빨리 조금 빼는 거, 천천히 빼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경제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가 하도록 부상하고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이어서 문 대통령까지 법제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네. 또 피해액 산정과 보상 기준 이런 것들도 마련하기 쉽지 않을 텐데 좀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보상, 손실보상. 우리 헌법 23조 3항이 있습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을 때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안 해준 게 사실은 위헌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질문하신 재원. 네. 재원 문제는 이제 여당에서는 다시 국채를 발행해서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눠줬는데 네. 그런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는 게 대해서는 저는 반대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 예산 규모가 400조 정도 됐었습니다. 네네. 지금 558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150조 이상 그동안에 우리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이 늘어난 예산들 중에 불효불급한 예산이 아닌 쓸데없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100조 정도를 기존에 편성해 놓은 예산에서 빼고 그 100조를 가지고
한 번 300만 원 주는 정도가 아니고 손해본 부분을 충실히 보충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원은 방법 질의하셨는데 지금 하는 방법 맞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 손해본 사람이 서류를 작성해서 내가 얼마 손해봤다. 네. 그래서 입증을 하고 구청에 접수를 하면 은행으로 돈을 넣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낭비가 심하고 일하기 바쁜 사람 또 그까지 가야 되고요. 서류 마련해야 되고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싱가포르나 스웨덴이 하는 방식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켰고 어느 정도 소득을 했는지 작년, 재작년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네네. 보상 기준을 위해서. 보상 기준을 그때 그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쓰자는 것이죠. 국세청은 늘 세금 부과하고 세금 걷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국가적인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위기에서 자기 역할을 좀 바꾸어서 이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데이터를 내놓고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는 국세청이 나서면 핀셋으로 정확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편으로는 포퓰리즘이다. 또 선거에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포퓰리즘인 거는 없는 돈을 억지로 나눠주는 것이고요. 사실 작년에 이게 시작했을 때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네. 100조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 100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자. 즉 손실을 500만 원 받으면 매달 500만 원 매달 주다 보면 모자랄 테니까 500만 원에 60%만 준다, 70%만 준다. 그것만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예. 아이고 자영업자들 시내 나가 보십시오. 뭐 얼마나 힘들고요. 전통시장 가면 전부 길에 나앉을 지경이다. 네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부가 헌법이 정한 23조 3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셨습니까? 예, 예. 네. 그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제 불발이 됐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청문 경과 보고서 불발된 게 벌써 이 정부 들어서 27번째인데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다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무용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게다가 하필이면 이게 법무부거든요. Department of Justice거든요. 정의부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 없는 정의로운 사람이 장관으로 지명되고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타당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법무부 장관이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이번에 이제 박범계 장관 후보자까지 이게 청문회만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박범계 후보자도 뭐 13살짜리 아들이 대치동 집의 소유주로 돼 있다든지 밀양 땅은 뭐 조카에게 파는 걸로 돼 있다든지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부동산 또 오빠한테 파는 걸로 돼 있고 이런 등등 그다음에 뭐 저 로펌 문제, 로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냐, 명경은 누구 소유냐, 다스는 누구 소유냐처럼 누구 거냐처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면 좀 괜찮은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을 해서 Department of Justice의 뜻을 구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정도로 보면 조국 전 장관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조국 장관도 임명을 한 청문회인데 그보다 10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임명 안 하기는 어려울 거고 대통령께서는 아마 금방 또 임명해서 27번째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사람이 임명되는 27번째 케이스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임명이 될 거다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뉴스앤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